35년을 함께 살았던 내 아내가 떠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에 차가운 이불을 만지며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녀의 숨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아침 식사 준비 소리, 아내가 좋아하던 음악 소리, 부엌에서 들리던 그녀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커피 내리는 향기와 함께 여보, 일어나세요.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가 사라진 집안은 이제 마치 생기를 잃은 무덤 같다. 젊은 시절 나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바쁘다는 핑계만 대며 아내의 어깨에 모든 짐을 지웠다. 직장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그녀는 항상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등산이나 낚시를 가느라 아내가 혼자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다. 이제 혼자서 하는 식사 준비는 더욱 고통스럽다. 평생 그녀가 끓여주던 미역국 맛을 잊지 못해 직접 끓여보지만 아무리 해도 그 맛이 나지 않는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은 고문과도 같다. 마주 앉아 오늘은 반찬이 어때요? 라며 웃던 그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결국 몇 숟가락 뜨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게 된다. 장보기는 더욱 힘들다. 마트에 가면 아내가 좋아하던 과일을 자동으로 집게 되고 그녀가 즐겨 마시던 차를 카트에 담다가 문득 현실을 깨닫고는 눈물을 훔치게 된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녀가 아플 때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는 후회다. 병원에 가자고 할 때마다 괜찮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순간들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마지막 6개월의 투병 생활. 그때 나는 얼마나 못난 남편이었던가. 항암 치료로 지친 그녀가 미역국이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냄새 나니까 다음에 해줄게 라고 말했던 내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이 미어진다. 그녀는 항상 내 얼굴만 살폈다. 여보, 많이 힘들죠? 제가 빨리 나아서 맛있는 밥 해줄게요. 이렇게 나를 걱정하던 그녀였는데 나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병원 간호도 자주 빠졌고 간호사와 간병인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다. 그때는 미처 몰랐다. 그녀가 그렇게 빨리 떠날 줄은. 항암 치료가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다. 그래서 더 무심했나 보다. 병원에서조차 나 회사 가봐야 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항암 치료로 입맛을 잃었을 때도 내가 먹을 반찬을 챙기던 그녀였다. 여보, 이거라도 드세요. 라며 자신은 아파서 힘들면서도 나를 위해 부엌에 서 있던 모습이 이제는 그리움이 되어 가슴을 파고든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녀가 극심한 통증에 시달릴 때도 제대로 된 간호 한번 못 해준 것이다. 밤새 앓는 소리를 내도 좀 참아봐 라고 말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가슴을 파고드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항상 이렇게 말했던 내가 정작 기다리지 못하고 그녀를 먼저 보내야 했다. 이제와 뒤늦은 후회로 그녀를 붙잡고 싶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만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매일 밤 꿈에서라도 아내를 만나길 바라며 그날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잠이 든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에게 더 잘해줄걸. 하지만 아침이 되면 여전히 차가운 이불만이 나를 맞이할 뿐이다. 그리움과 후회를 견디지 못해 자녀들과 함께 살기로 했다. 큰아들과 작은 딸의 집을 번갈아 지내보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았다. 큰아들 집의 아침은 아들 출근 준비하는 소리, 아이들 등교 준비하는 소음으로 시작되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발자국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35년간 아내와 만들어온 조용하고 안정된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렸다. 자녀들 집의 끊임없는 소음과 움직임은 내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밤이면 더욱 심해진다. 텔레비전 소리, 손주들의 웃음소리, 발자국 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아내와 단둘이 보내던 고요한 저녁 시간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진다.
아내와 함께였다면 일상적인 소리로 받아들였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이 불편하기만 했다. 작은 딸의 집으로 옮겨갔지만 상황은 비슷했다. 오히려 더 좁은 공간 때문에 불편함은 커졌다. 사위는 늦게까지 TV를 보는 습관이 있었고 초등학생인 손녀는 피아노 연습을 매일 해야 했다. 내가 있는 방까지 모든 소리가 그대로 전달되었다. 아들과 딸의 집에 같이 있는 동안 자녀들도 점점 불편해했다. 내가 있어서 편하게 TV를 보지 못하고 아이들도 마음껏 뛰어놀지 못했다. 며느리와 사위는 조심스레 행동했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때문에 조용히 해야 해. 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식사 시간도 힘들었다. 내가 익숙한 시간에 밥을 먹고 싶었지만 자녀들의 일정에 맞춰야 했다. 반찬도 입에 맞지 않았다. 아내가 해주던 음식이 자꾸 생각났다. 며느리와 딸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결국 한 달 만에 동거를 포기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었고 각자의 생활 리듬이 너무 달랐다. 자녀들은 미안해했지만 나는 오히려 홀가분했다. 비록 적적하고 외롭지만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나았다. 이제는 자녀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기로 했다. 주말에 한 번씩 만나거나 전화로 안부를 전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방법이었다.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내 생활의 평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과의 동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닌 것만 같다. 자녀들과의 동거가 실패로 끝난 후 나는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혼자서는 식사 준비와 병원 가기도 힘들어졌고 무엇보다 적막한 집안의 공기를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알아본 간병인 비용은 월 450만 원. 35년간 아내와 모아온 노후 자금을 써야 했지만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어 보였다. 첫 번째 간병인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오자마자 할아버지, 여기는 너무 냄새나요. 창문 좀 열어야겠어요. 라며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내의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며 이런 건 다 버려야 해요. 먼지만 쌓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모습에 화가 치밀었다. 내가 조용히 있고 싶다고 하면 혼자 있는 노인네가 제일 위험해요. 자꾸 이야기해야 치매도 안 오죠. 라며 끊임없이 말을 걸어왔다. 두 번째 간병인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더 심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식사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깜빡했네요. 할아버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라고 했다. 허리가 아파 도움을 요청하면 제가 지금 바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며 SNS만 하다가 한참 뒤에야 오곤 했다. 내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할아버지 같은 분 월급 2배 줘도 안 한다는 거 아세요?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세 번째 간병인은 60대 초반의 경험 많은 분이었지만 마치 군대 생활처럼 나를 통제하려 들었다. 할아버지, 이제 자야죠? 할아버지, 이런 음식 드시면 안 돼요. 라며 명령조로 말했다. 내가 반발하면 제가 모시던 할아버지들은 다들 말씀 잘 들었어요. 할아버지만 이렇게 고집 부리시네요. 라며 비꼬았다. 심지어 자녀들에게 할아버지가 너무 까다로우시네요. 라고 일러바치기까지 했다. 한 달 반 동안 3명의 간병인이 바뀌었다. 그들은 모두 혼자 사는 남자 노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감히 이런 대우를 하지 못했을 텐데 홀로 된 노인이라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참을 수 없었다. 4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고도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싶었다. 밤이면 더 서러웠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날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데 라며 아내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간병인들은 내가 까다롭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내처럼 내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고 싶었을 뿐이다. 결국 간병인 고용도 포기했다. 비싼 비용을 들여가며
낯선 이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자녀들은 걱정했지만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했다. 아내가 없는 생활은 여전히 힘들지만 적어도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공간에서 나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고 싶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내 몸도 내 맘대로 하기가 힘들다. 자식들이 혼자 있고 싶어하는 나를 그냥 두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 선택은 요양원이었다. 자녀들이 알아본 곳 중에서 월 150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곳을 선택했다. 간병인 비용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이 선택 역시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었다. 입소 첫날부터 나는 충격을 받았다. 아침 6시 기상, 9시 취침이라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다. 평생 내 습관대로 살아온 나에게는 감옥 같은 시간표였다. 식사도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해야 했고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4인실 생활이었다. 낯선 사람들과 좁은 공간을 나눠 써야 했다. 한 분은 밤새 크게 코를 골았고 또 한 분은 새벽부터 TV를 크게 틀어놓았다. 옆 침대의 할아버지는 치매 증상이 있어 밤중에 자주 일어나 돌아다녔다. 35년간 아내와 둘이서만 쓰던 방이 그리워졌다.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다. 아침이면 긴 줄이 생겼고 급할 때는 참아야 했다. 샤워실도 마찬가지였다. 정해진 시간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고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민망했다. 하루 종일 복도에 앉아있는 노인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모두 하나같이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프로그램이라고 해봐야 TV 시청이나 간단한 체조가 전부였다. 이곳에서는 내가 인간이 아닌 그저 관리 대상 번호로만 여겨지는 것 같았다. 간호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를 대충 대했다. 할아버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오세요. 라는 말만 반복했다.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눈치를 봐야 했고 불편함을 호소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 어려웠다. 결국 3일 만에 퇴소를 결정했다. 150만 원이라는 비용이 저렴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대가로 내 존엄성과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녀들은 다른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거기엔 아내의 흔적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비록 홀로 지내는 것이 힘들겠지만 적어도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공간에서 내 의지대로 살고 싶었다. 요양원의 편안함과 전문적인 케어도 좋지만 그보다는 내 생활의 자유와 존엄성이 더 소중했다. 자녀들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 한다. 요양원마저 실패로 돌아간 후 깊은 우울감에 빠져있던 어느 날이었다. 아내와 자주 가던 동네 경로당에 우연히 들렀다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아내와의 추억이 있는 공간이라 발걸음이 향했을 뿐이었다. 경로당에서 만난 김영호 할아버지는 40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다 은퇴한 분이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 없이 창가에 홀로 앉아있던 그분도 3년 전 부인을 잃고 외롭게 지내고 있었다. 우연히 나누게 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비슷한 아픔을 발견했고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다. 이명숙 할머니와의 만남은 더욱 특별했다. 유명한 식당에서 40년간 요리사로 일했던 그녀는 처음에는 무뚝뚝한 인상이었다. 하지만 내가 아내 생각의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말을 했을 때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 역시 1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였다. 제가 만든 반찬을 드셔보세요. 식사는 제가 챙겨드릴게요. 라는 말에 담긴 따뜻함이 가슴에 와닿았다. 전기 설비 기술자였던 박상철 할아버지의 합류는 우연한 계기였다. 경로당의 형광등이 깜빡거려 모두가 불편해하고 있을 때 그가 조용히 일어나 문제를 해결했다. 7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손재주가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다. 얼마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내를 간호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었다. 나 역시 35년간의 공무원 경험을 살려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다. 복잡한 서류 작성이나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돕기 시작했다. 특히 박할아버지의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요양보험 혜택을 알아보고 신청을 도와드렸을 때 그의 눈물 어린 감사 인사는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모임을 실버 프렌즈라고 이름 붙였다. 처음에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였지만 점차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김할아버지는 매주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면서 종종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했다. 이 할머니는 반찬을 나누면서 눈물 짓곤 했다. 먹는 사람이 있어 행복하다. 는 말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팠다.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 번은 박할아버지가 무리하게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다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다. 김할아버지가 강하게 말렸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박할아버지는 아내 간호로 지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고 우리는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점차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도 합류하게 되었다. 은행에서 일했던 정할머니, 미용실을 운영했던 최할머니 등 각자의 재능과 경험이 모여 더 풍성한 모임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다. 매주 목요일 오후의 티타임은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이 할머니가 만든 다과와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점차 치유되어 갔다.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경로당을 보며 아내도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다. 얼마 전에는 함께 근처 요양원을 방문해 공연을 했다. 정할머니의 하모니카, 최할머니의 민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합창이 요양원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봉사를 다녀온 후 우리는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서로가 있어 우리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실버 프렌즈는 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아내가 없는 빈자리가 여전히 크게 느껴지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함께 채워줄 소중한 인연들이 생겼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 실버 프렌즈는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시작했다. 시작은 작았다. 김영호 할아버지가 경로당에서 매주 한 번씩 건강 강좌를 열기 시작한 것이었다. 40년 경력의 의사로서 그의 강의는 전문성이 있었고 곧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이명숙 할머니도 전문 요리사의 경험을 살려 실버 건강 요리 교실을 시작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영양식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는 단순한 요리 수업이 아닌 소통의 장이 되었다. 요리를 배우러 온 어르신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외로움도 달랠 수 있었다. 나는 35년간의 공무원 경험을 살려 노인 권익 상담소를 열었다. 복지 제도나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돕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젊은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하여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더 큰 꿈을 꾸었다. 그의 제안으로 실버 핸디맨 서비스를 시작했다. 간단한 전기수리나 집안수리가 필요한 독거노인들을 돕는 봉사단을 만든 것이다. 젊은 기술자들도 합류하여 세대 간 기술 전수도 이루어졌다. 우리의 활동은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역 신문에 우리 이야기가 실렸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왔다. 노인이 노인을 돕는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젊은 세대들의 인식 변화였다. 처음에는 그 나이에 무슨 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던 이들이 우리의 전문성과 열정을 보며 달리 보기 시작했다. 노인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최근 실버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이다. 김할아버지의 의료 윤리 강의는 의대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이 할머니의 전통 요리 클래스에는 젊은 요리사들이 줄을 잇는다. 더 놀라운 변화는 우리 스스로에게 일어났다. 더 이상 나이 들어 쇠약해져가는 노인이 아닌 여전히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니어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아내가 없는 빈자리로 시작된 우리의 모임은 이제 새로운 실버 문화를 만들어가는 선구자가 되었다. 지난주에는 구청에서 실버 프렌즈를 모델로 한 노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우리의 작은 시도가 정책적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아픔과 상실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이 이제는 희망과 자부심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꿈을 꾼다. 전국의 모든 어르신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여전히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 실버 프렌즈의 새로운 미션이 되었다. 나 역시 크게 변화했다. 더 이상 아내의 빈자리를 슬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공원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의 녹슬지 않은 행정 업무 능력을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하며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내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처음에는 걱정했던 자녀들의 태도도 변화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며 우려하던 큰아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이렇게 활기차신 모습을 보니 저도 힘이 납니다. 라고 말한다. 작은 딸은 주말마다 우리의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함께 시간을 보낸다. 특히 보람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맞벌이하는 큰아들 부부의 아이들을 우리 실버 프렌즈 회원들이 돌아가며 돌봐주는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도 더욱 젊어지는 것 같다. 아버지, 저희가 걱정했던 게 부끄러워요. 이제는 아버지를 보며 저희가 배웁니다. 작은 딸의 이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는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아닌 여전히 자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모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여보, 당신이 없는 허전함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늘에서 지켜보며 뿌듯해 하시죠?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린다. 그리고 확신한다. 우리 실버 프렌즈가 만들어가는 이 새로운 실버 문화가 다가올 초고령 사회의 작은 희망이 되리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한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청춘입니다.